안녕하세요. 아임피터 임명도입니다. 12월 10일 정경심 교수 표창장 위조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전문 변호사님이죠. 제가 한번 지난주에도 한번 영상을 올린 것 같은데 강윤경 변호사님을 좀 모시고 한번 심도 깊게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제 옆에 강윤경 변호사님 나오셨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옆에 부산의 믿고 보는 언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우리 미디어공감 거다 김웅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보통 방송에서는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많이 하는데 우리는 그냥 시간이 짧은 관계로 바쁘시니까는 네. 원래 변호사분들 상담할 때 돈 받지 않아요? 봤죠. 얼마 정도예요? 어떤 분이 오시냐에 따라서 다른데. 저 같은 경우 아니 의뢰료가 자영업자분이 날 고소했어. 그래갖고 그럼 당연히 무료로 가야죠. 그래요? 참을 수가 없죠, 그럴 때. 예를 들어갖고 그런 경우 있어요. 요번에 국회 들어갔다 너무 이제 기자들이 몰린 거야. 그래갖고 막 이렇게 서로 잘 찍으려고 막 하다가 누가 카메라 연합뉴스인가 쓰러졌어. 네. 그래서 카메라가 파손이 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괜찮았어요. 근데 카메라가 파손이 됐어. 이제 그럴 경우에 다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누가 특정 가해자라는 걸 입증하는 게 제일 이제 문제입니다. 이렇게 보면 실랑이를 하다 보면 어느 사람이 그 카메라를 쳤는지를 못 잡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증명을 못하는 게 되기 때문에 우리 그 공소장처럼 성명불상에 누군가가 피해를 입혔다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누군가가 어떻게 피해를 입혀야지 그 사람에게 피해 배상이죠. 손해배상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범인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죠. 성명불상은 없어요. 여기 성명불상 그런 거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 그 검찰 공소장에서도 성명불상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번에 또 따님으로 이름 바꾸고 좀 여러 가지 공을 들이셨죠. 일단 그러면은 바로 가서 자 검찰이 공소장 변경 관련된 건 뭔지 다 아시니까 그러면은 재판부가 왜 불허했는지 이것부터 좀 간단하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2012년에 사람을 죽였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가령 예를 들어서 근데 느닷없이 2013년에 죽였대. 그래도 이해는 돼요. 1년 정도는 찾아갈 수 있겠지 그랬는데 칼로 죽였다고 했다가 총으로 또 죽였다는 거예요. 2013년에는. 살인죄로 대비를 해보니까 뭔가 이거는 총으로 죽였다는 이게 같은 건가? 두 가지만 봐도 같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칼로 죽였다고 했다가 그럼 도대체 시체를 본 거야 이 사람들이? 시체가 없는 거 아니야? 피해자가 없다는 거죠. 피해자가 없는 살인죄가 없다는 건 그만큼 피해자가 그 살인죄의 중요한 증거 자료이자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없으면 살인죄를 보통 성립 안 시키잖아요. 시키죠. 그런데 그런 정도로 보인다는 거지. 제가 보기엔 이번에 공소장 변경이 되려면 완전 직인 방식도 직인을 찍었다고 했다가 인형을 위조했다가 이런 식에는 제가 좀 쉽게 말하면 살인을 총으로 쐈다가 칼로 찔렀다 라는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를 변경시켜주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다른 범죄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그 마피아들이 그 얘기를 하잖아. 너 가서 킬러를 시켜서 죽여라 그랬을 때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게 이제 비슷한 게 뭐냐면은 정경심 교수가 위조를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조한 표창장을 그러니까 위조하라고 시켰고 그리고 이 위조된 표창장을 가지고 딸의 그 대학 입시에 썼다. 그러니까 D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죽인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킬러가. 근데 지금 킬러도 없고 킬러가 언제 죽였는지 나오지도 않는 거고. 첫 번째 기소장. 공소장에는 킬러도 없고 어떤 사람이 죽였대. 그런 얘기였죠. 근데 두 번째는 누가 죽였어라고 이제 변경해 달라고 했는데 그걸 안 해준 거고 재판부가. 근데 여기서 좀 의문점 드는 게 그러면 아무것도 검찰이 아는 것도 쥐뿔도 없으면서 일본 공소장을 쓰고 그때가 이제 조국 청문회 하는 날 그날 이제 기소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검찰은 뭐 믿고 이렇게 해요? 원래 검사가 보통 이렇게 그냥
온라인에서 이런 말 있어요. 뇌피셜로 그 기소장을 써요. 그런 재판을 보셨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조금 틀린 것도 설명하는 차원에서 네. 7, 8번 더 사용.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공소장 그림이 나와요. 제가 잘 못 그리는 거 아시죠? 네. 잘 못 그리는데 이제 1차 공소장이 있고 지난번에 제가 틀린 것도 우리 댓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분 걸 보면서 제가 아 틀렸구나 사과드리면서 정정하면서 또 요번 물어보신 것도 지금 답을 하겠습니다. 1차가 있고요. 2차가 있어요. 이제 날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날짜는 빼고 공소장입니다. 1차 공소장이 그때 제가 잘못 얘기 드린 게 사문서 위조였어요. 위조가 있었어요. 위조와 동행사자가 같이 있었다. 동행사가 없었어요. 제가 그걸 착각한 겁니다. 그리고 2차 공소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제 동행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문서 위조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변경해야 되는 내용이니까 이번에 변경이 불어진 거고 이 사문서 위조가 왜 그때 검찰이 이제 저희 대세역 이제 역으로 가보면 그때 인사청문회 있었잖아요. 그렇죠. 9월 6일 날, 9월 6일 날 있었고 새벽 9월 7일 날 이제 기소하고. 인사청문회 그 우리 조국 전 장관님 네. 후보자였죠. 그때는 인사청문회가 있는 날. 그때 이제 기억나는 게 이 여성규 위원장이 아니 계속 시간을 끌었어. 맞아. 마치 검찰이 기소할 줄 아는 것처럼. 기소하면 사퇴하세요. 기소되면 사퇴할 그렇죠. 건가요? 막 유도신문하고 하던 그 시절에. 그리고 이게 다 연결돼 있었는데 조국 청문회가 있었고 그리고 그 조국 청문회에서 아까 말한 그런 내용들이 막 오가짜리 인사청문회 위원들이랑 뭐 그 기소되면 사퇴하실 건가요? 막 유도신문하고 그때 뭐 박지원 의원이 나와서 이렇게 함부로 대답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그 상황에서 그런 핸드폰 보여줬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그러면 이제 그때 조국 장관이 잘 하셨죠. 그런 얘기에 대해서 대답하지 않으시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갑자기 그날 새벽이었나요? 그 다음날 새벽이었나요? 기소됐잖아요. 네. 청문회 마치고 갑자기 그 기소 내용이 뭐였냐면 요 사문서 위조였어요. 그리고 그 기소한 이유에 대해서 검찰이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 사문서 위조가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맞아.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없이 기소해야 해! 라고 이제 이때 계속 얘기했었어요. 인사청문회와 상관없이. 이건 공소시효 만료되기 이건 좀 기소해야 돼라고 했는데 여기서 하나 의문이 되는 게 뭐예요? 그때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동행사자로 할 수 있는데. 동행사는 그 이후에 저지르잖아요. 그렇지. 위조한 이유는 네. 항상 시간이 동행사가 이유이기 때문에 동행사로 얼마든지 추후에 기소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냐는 의문을 가지면서 첫째, 동행사가 있는데 왜? 두 번째, 보통 이제 이렇게 수사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할 때는 범인을 부르잖아요. 그쵸. 이제 뭐 용의자 뭐 이런. 그 피의자라고 하죠. 피의자. 그 피의자라고 합니다. 안 불렀어요. 네. 불러서 물어봐야 돼요. 너 언제 이거 했어?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날짜가 나오는 거야. 2012년에 누구랑 했어? 뭐 성명불상이 아니라 A랑 어떻게 했어? 도장 훔쳐와서 찍었어요. 어떻게 이게 나와야 됩니다. 그게 전혀 없었죠. 이게 없이 어떻게 검사가 아무리 뛰어난 셜록 홈즈가 오더라도 이런 진술이 없이 이렇게 범죄를 상수시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피의자를 신문을 물어보고 와서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요. 그게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변명이 공소시효 만료라는 거였는데도 그때 말할 수 있는 1번 동행사자 있는데 왜 부득불 그 시간에 이 사무소 위조를 기소하고 지금 이런 망신을 당하는 거죠. 공소장 변경 안 돼요. 기억납니다. 그때 이제 나중에 이 위조한 걸로 대학교 입학할 때 행사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한 죄를 물을 수 있는데 왜 굳이 위조죄로 지금 물을 필요가 있느냐. 그 논란이 이렇게 있었죠. 공소 취소가 되느냐 하면서 망신살이 뻗치고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왜 그러는 것 같습니까? 그 부분.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왜 이 인사청문회 하는 날 유도신문하고 청문회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 않았을까? 이거는
추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지금 그 추정이 더 강력해지는 거잖아. 이제 공소장이 거의 취소될 위기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그러면 보통 이렇게 그 검찰 특히 이제 이거를 맡은 이 검사가 이게 사실 이런 경우가 있나요? 이렇게 그 피의자도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럼 이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피의자나 뭐 아무것도 뭐 불러온 사람 피의자 불렀다가 조사한 적도 없으면서 그냥 기소장을 쓴다는 아까 저희 얘기했듯이 뇌피셜 같아 검사의 그러면 뇌피셜 범죄가 그러면 이제 이런 거예요. 이 어떤 경우는 있냐면 공범 중에 한 명이 도망간 거예요. 아 공범 중에 한 명이 도망을 가고 이제 공범 중에 또 하나는 잡힌 거예요. 잡히면 그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의 지금 이 여기에 대입하면 나도 기소하고 그러니까 지금 잡힌 사람도 기소하고 잡히진 않았지만 기소가 가능하잖아요. 자백으로.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잡히지 않은 사람은 기소 중지. 잡히면 다시 기소할 거야.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얘 말을 듣고 조사한 다음에 기소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다 얘기 들어보고 뭐 이 공범의 말도 믿을 수 없으니 다 들어보고 얘는 잡혀 다시 들어오면 기소하는 거죠. 근데 지금 그 뭡니까? 그러니까 쿠데타 관련 부르지 않고 네. 기소하진 않아요. 쿠데타 관련해 수사가 지금 중지돼 있는 게 핵심 피의자입니까? 그 조현천 씨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지금 기소 중지. 그걸 대입했을 때 보면 지금 핵심 피의자를 부르지도 않고 기소하는 거면 그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 지금 조현천 수사하고 지금 핵심 교수님 수사하고는 거의 논리적으로 일관성이 없는 거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계속 이제 공소시효 만료가 너무 급해가지고 했다고요. 근데 이제 그 조현천 이 장관 좀 다른 게 외국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가 돼버려가지고요. 변명은 또 돼요.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되거든 외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그래서 언제든지 이 입국하면 다시 기소는 할 수 있어요. 공소시효에 무관하게. 그건 조금 차이점은 있지만 그래도 이게 기소 중지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요새는 만약에 이제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이제 외국에 나갔더라도 예전에는 공소시효가 끝나고 들어오면 이제 무죄가 되면은 이제는 아니잖아요. 법이 바뀌어가지고 외국에 나가 있는 기간만큼은 공소시효에 더해지지 않는 진행을 안 하는 거죠. 딱 정지돼 버리는 거예요. 시효가. 그 사람이 이제 들어온 시점부터 다시 이제 시작. 다시 시작. 그럼 이 재판이 얼마나 황당한지를 갖다가 판사님이 왜그 아니 그러니까 이번에 그 이제 검사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게 공적명령 신청 안 받아주니까 이거는 부당하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더니 판사가 뭐 이러면 퇴정시키겠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경우가 법정에서 흔합니까? 법정 자주 다니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강민 변호사님 이 변호사 경력이라든가 뭐 이렇게 뭐 실력을 좀 말씀드려요. 아니 요거 일단 얘기를 하고요. 근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변호사가 판사님이 그렇게 사건을 진행해 주시면 너무 편하죠. 검찰을 똑같이 막 혼내킨다고 표현 좀 그렇지만 지적하고 잘못됐잖아요. 왜 지적을 하면 그럴 때 이제 우리 피고인이나 나 이제 의뢰인이죠. 피고인 그때 피고인 그럼 피고인이 봤어. 우리 변호사 너무 잘한다. 검사가 잘못됐다 이러면 진짜 제 주가가 쭉쭉 올라가는 변호사 주가가. 근데 그런 일은 없어요. 원래. 이거는 뭐 이렇게 조금 그런데 이렇게 뒤에는 조용히 얘기를 하시죠. 이렇게 검사님한테 가가지고 아니 뭐 정 검사 그런 건 아니잖아. 그렇게 얘기하지 거기서 그래가지고 지금 퇴정시킬 거예요. 이게 오피셜에서 나와서 한 얘기다. 어. 검사하고 판사는 다르긴 하지만 조금은 서로 간에 그래도 판사하고 변호사보다는 가깝다고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법원도 이제 그 맵부 법원 탁탁탁 정해져 있잖아요. 그 배당되는 법원 변론장 공판 법정이 딱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들어오시는 검사님도 딱 정해져 있습니다. 유착은 아니지만 유대관계는 만들죠. 그렇죠. 매일 뭐 재판 때마다 맨날 보고 뭐 이렇게 법정에서 항상 법정을 공동으로 사무실 이용하시는 거죠. 그럼 공유하시는 분들이 그거를 또 볼 건데 내일
이 재판이 좀 특이해서 여러 가지 특수부에서 조사하고 공판 거서 이런 것들 문제 있을 수 있지만 판사님과 이렇게 법원과 검찰의 관계는 그렇죠. 이렇게 같은 방을 쓰는 사람들. 같이 술도 먹습니까 혹시? 그렇게까지? 예전에는 많이 했다고는 하는데 요새는 그러진 않아요. 어쨌든 매일 얼굴 보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코를 낸 거네. 이건 참 인간적으로 쉽지 않은 일인데. 판사가 검사한테 퇴정시켰다는 건 예전에 무슨 뭐 독재 정권 시절에 판사가 간접 유죄를 때리는데 이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의기 있는 검사가 그러면 또 퇴정시키겠다 뭐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요새 세상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법조계에서 되게 황당하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아마 처음 듣고 봤다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아니, 대다수가 이런 건 처음 경험했다. 10년인데 한 번 본 적 있습니까? 10년 변호사 생활. 그럼 제가 변호사 계속 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생각을 안 하고 이렇게 변호사 생활이 편한가? 그럼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변호사님, 잠깐 이제 강경영 변호사라는 이 이름은 아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뭐가 전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 잠깐 5분 PR 아니 5분은 넘겠죠. 3분 PR. 뭐 본인 얘기하실 거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제 10년 공부하셨죠. 그럼 시작은 언제? 2011년도에 했는데 11년도군요. 그게 좀 서울에서 혼자 연수원을 마치고요. 짜잔 사무실 딱 열었어요. 짜잔. 잠깐 여기서 부산 출신. 아니 근데 그 로스쿨이에요. 사실 사법시험. 오 거의 끝급 아니에요? 저희 56기까지 있으니까 저는 56회까지 있으니까 전 50회. 그러니까 연수원 40기. 6회도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짜잔 열었는데 문제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변호사 수임하는 것도 장사라고 이제. 왠지 업계에서 수임이라고 표현해야 되겠다. 이거는 변호사 업계에서 퇴출당할 수 있는 장사 있다고 소리했다가 수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어떤 분이 와도 나의 가족처럼 막.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다들 인정을 해주시고 다 잘하게 된 거예요. 아무거나 다 해야 되니까. 그 속칭 얘기하는 우리 변호사명이 기본 최하가 300이잖아요. 그렇죠. 부가세 30만 원에 330. 그러면 이 330만 원짜리 되게 많이 수임하셨겠네요. 많다기보다는 처음 시작은 몇 개 없었는데 그것들이 이렇게 가지를 쳐서. 그러니까 저 때도 안 물어봤는데 그 강비현 변호사님이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인가 그걸 들으려니까 어떻게 딱히 뭐라고 딱 그 기준 잡아서 말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물어본 질문이 뭐냐면 동기 중에서 얼마나 잘 나가니까 물어보니까 바로 답이 나오는 게 동기 중에서 제일 잘 나가. 탑 클래스. 동기들아 미안합니다. 어쩌겠어요. 제가 광을 팔아야지. 50회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님. 네. 아니 제 친구도 변호사인데. 우리 동기들이 봐가지고 댓글 막 만개 올리고. 잘하시고 부산 출신으로 뭐 연고도 없는 서울에서 이제 서울에도 법인을 만들고 부산에도 법인을 만들고 하셨으면 뭐 충분히 능력을 인정받으신 것 같아요. 대표 변호사라는 말은 결국은 사장이라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사장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변호사들은 한 달 얼마씩 버나요? 이게 진짜 차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는 엄청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거의 이제 그냥 등급을 1등부터 10등 딱 하면은 이제 저같이 이제 사장인 변호사가 있고 사장인 변호사는 어떤 수임을 하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저 같은 사장 밑에서 같이 일하는 어쏘 변호사라고 하거든요. 고용 변호사라고도 표현하고 어쏘라고 표현하는 변호사님들의 시작 월급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작 월급이 3배가 차이가 나요. 시작 자체가 그렇게 많은 월급이. 보통 그 예를 들어갖고 연수원을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런 어쏘 변호사로 들어가면 보통 얼마 정도예요 연봉이? 연수원 들어가서 참 업계 비밀인데 저희 때는 대략 뭐 연봉? 저희는 세 전이거든요. 아니 세 후거든요. 그러니까 매수로 받는 액수를 많이 얘기하는데 연수원 수료하면
넷으로 이제 세후로 연봉 한국에서 한 7천 7천? 생각보다 작죠. 아니 근데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더 작아요. 그래요? 로스쿨 되면서. 그러면 황교안이는 도대체 그 17억을 벌었다는 그러니까 거는 그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 그러면 그 황교안 같은 사람은 일회 그 변호사 수임료가 거의 그냥 억대라는 거네요? 시작이. 아까 얘기한 300만 원 수임료의 시작점이 있고 우리 대법관 정도 되시거나 뭐 검찰 지검장 이렇게 되시는 분들의 그 수임료가 최소 이렇게 단위가 공이 하나가 다르죠. 공이 하나. 3천. 최소. 그게 결국 검찰 기소 단계에서 뭔가를 자기들 유리하게 조정하기 위한 거기에 대한 대가죠, 그죠? 뭐 여러 가지. 근데 실제 그러니까 이번에 고래고기 그 울산 사건에서도 그러니까 수사관 검사가 나와서 변호사를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고래고기 사건을 맡은 거잖아요. 근데 거기 피디수첩을 보면은 거의 이제 억대가 들어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 억대라는 비용은 그러니까 순수하게 변호사가 변호하는 비용이 아니라 이거는 어떤 재판부와 아니면 검찰과 짬짬이 하려고 하는 돈 거의 뇌물 같은 거 아니에요? 현직 변호사도 함부로 얘기 못 하실지 몰라요. 그렇지 못하는데. 일단 고래고기 사건을 딱 보셨을 때 어떠세요? 그 피디수첩 보셨어요? 네. 그 고래고기 사건도 잘 알죠. 그 변호사님 알고. 그때 당시에 친하지는 않은데. 저는 그분을 알아요. 저는 그분을 알죠. 언제 한번 우리 고래고기 한번 특집으로 한번 하죠. 근데 고래고기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울산에 갔다 오려고요. 울산에 있는 정치인을 만나가지고 도대체 그 2년 전인가 고래고기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2018, 2017년도에 그때 울산 분위기 어땠는가 그거 말아 취재해보고 그 취재 바탕으로 내가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 이제 돌아가서 일단 이렇게 1차 그 검찰 공소장이 엉망으로 나와갖고 이제 뭐 변경 이게 아예 안 된다 그러면 1차 공소장은 이제 날린 건가요? 아니요, 안 날렸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그게 문제죠. 아직 안 날렸죠. 그럼 저거 말도 안 되는 공장을 가지고 계속 기소를 해갖고 재판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검찰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수는 있는데 첫 번째 생각하는 것들이 재판부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 이 판사가 이 판사님과는 대화가 안 된다. 그래서 재판부 변경이라는 어떤 그런 요소도 보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검사와 변호사가 원한다고 재판부를 계속 바꿔주는 건가요? 아니면 뭔가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2년 단위로 옮겨 다니시니까 이동을 하시니까 그걸 제가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그리고 정기 인사가 2월, 그러니까 6월? 법원은 2월에 있습니다. 2월에 있고 2번이 보통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2월에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내가 바꿔다가 바꿔주진 않지만. 그리고 그러면 내가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해서 바꾸는 경우가 아니고 정기 인사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라는 기대하는 말이죠. 그런 가능성 낮지만 그 가능성 하나랑 뭐 이번에 판사님도 재판장도 지적하다시피 항소심에서 변경하기 위해서 이제 이 재판부는 이미 나를 버렸으니 우리 검찰을 버렸으니 항소심에서 내가 변경하는 거 인정 다시 해달라고 다시 한번 할 수 있거든요. 그 판단을 받을 수가 있어요. 1심에서는 다시는 못 받고 1심에서 공소장 변경 한 번 더 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이제 또 다른 내용이면 이 건 말고 다른 내용이면 또 가능할 수도 있어요. 지금 2012년, 2013년 기타 범행이 너무 판의에서 공소장 변경이 안 된 1차 기소장에서 약간 바꿔서 또 변경해달라고 할 여지는 있거든요. 추가 기소 비슷한. 근데 그런데 그런 거는 안 되니까 어차피 한 번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그 다음 항소심 재판부에서 판단해야 돼. 아까 많은 정정 1심에서 여기서 하는 건 아니고 항소심에서 판단받아야 돼. 그렇죠. 항소심에서. 그런데 이제 그 재판부가 그 공장 변경도 불허하고 이러는 거를 이제 언론이 보도를 하면서 정진영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 이제 그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케이스
어떻게 무죄를 받아낼 능력이 되십니까? 이 이제 검찰이 두 개를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2012년의 범죄 사실과 공소장 변경해 달라고 하는 2013년의 그 범죄 사실을 별개로 판단을 받는다면요. 별개로 공소 취소가 아니라 일죄도 있고 두 번째 공소장에 2013년의 범죄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재판이 절차가 진행이 된다면 이거는 당연히 무죄가 되죠. 범죄 아예 없는 사실이니까. 이건 무죄가 되고 이걸 이제 2차 공소장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이제 심사는 또 별도의 범죄 사실로 한다면 여기서는 우리가 늘 나오는 거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라는 대원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으로 뭐 도청을 해서 얻은 증거는 증거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그런 게 여기 2차 공소장에서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강제 수사는 지금 이거 스텝이 꼬였다. 지금 스텝은 지금 꼬였어요. 이거 생방송이라서 스텝 꼬인 건 어떻게 바꾸죠? 그냥 얘기하는 수밖에 없죠. 얘기하면 되죠. 얘기하는 수밖에 그럼 없어요. 그러니까 1차부터 무죄가 되는 거고요. 두 개의 범죄 사실이 있다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공소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그 사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첫 번째 공소 사실을 가지고 그걸 뭐라고 하죠? 강제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쵸. 기소된 이후에 그리고 다 증거를 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증거는 기소 후에 나온 증거죠. 나온 증거도 몇 개 없지만 증거 목록이 없지만 몇 개 없지만 그래도 그 증거들은 1차 공소장으로 만들어진 압수 1차 기소된 다음에 만들어낸 증거들이에요. 강제 수사를 통해서 이미 수사가 아니라. 그러면은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 기소 자체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첫 번째 기소가 잘못됐는데 그 첫 번째 기소장 가지고 증거를 수집했으니까는 이 증거 자체도 다 무효가 될 수 있다는 거네. 그렇죠.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뭐 동행사죄도 못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1차는 이제 위조죄인데 위조죄에 해당하는 거 어차피 2차에도 이제 위조죄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다 안 되고 그다음에 동행사죄. 그러니까 2차 기소장에 나왔던 그 공소장에 나왔던 이 내역들도 재판부가 실제적으로 이거 유효한 증거이기 때문에 여기 해당되지 않는다, 뭐 인정하지 않겠다, 뭐 불인정하고 될 수도 있겠네요. 그 증거 자체를 완전히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예 그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뭐 동행사든 뭐든 다 이렇게 증명할 수가 없어져 버리죠. 그럼 지금 이제 표창장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를 이제 검찰 기소한 것 중에 여러 개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일 그러니까 시작이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아는 게 이제 표창장 위조 사건. 근데 이 표창장 위조 사건이 기본적으로 검찰의 무리한 기소, 그다음에 무리한 불법적인 증거 수집 이런 것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은 지금 시민들이 계속 외쳤던 검찰 개혁에 가장 해야 되는 근본적인 사례로 딱 꼽힐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또 지금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아까 우리 얘기한 거 있었잖아요. 조선일보에서 그 어느 판사가 변경을 안 해주냐 변경해줄만 한데 그런 기사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지금 네티즌들이 비판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까 전에 들어오고 조선일보에서 얘기했던 거. 부장 판사님 출신의 변호사님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고 하시지 왜 그냥 전직 신경 썼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실명이 없으셨던 것 같은데 그거 좀 확인해 주세요. 실명이 있으셨나 없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실명이 없었어요. 실명을 걸고 할 만한 언급은 아니다. 근데 이거 또 실수하면 안 되니까 실명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부탁드리 찾아봐 주십시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실명 걸고 하시는 김 변호사님 말은 그렇게 비판할 수 있는 상식적으로 내용은 아니다. 다 상식적으로. 정신의 이름 다 걸고 비판하셔야지. 가면 쓰고 그러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 그 태극기 부대나 그쪽에서는 이 판사가 문제다, 이 판사가 빨갱이다, 좌익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돌아요. 일부러 그래서 지금 애국 검사가 빨갱이가 기소됐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그 국회 앞에 우리 공화당이나 이런데 집회 가면은 또 이렇게 발언하시는 분들인데 제가 계속 국회에서 그런 소리가 막 들려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변호사님 객관적으로 이제 딱 판단했을 때 이 판사님이 하는 게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에 이렇게 공적 변경을 불허한 건지 아니면 그냥 법 쪽에 당연한 법리적 상식에 따라 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이게 양날의 칼인 얘기인데 아까 제가 이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저는 판사님들이 이렇게 검사에 대해서 수사 지시, 그러니까 재판정에 있어서 이렇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거나 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건 그 이전에도 판사님들이 잘못이 전혀 없진 완전 무결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지 않으셨어요. 판사 대부분 이제 법정에서 재판장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검사의 권위도 있으니까. 네, 그리고 변호사들도 그렇게 막 이러지는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판결로 자기가 보여주겠다. 그런 약간은 있는데 이번 우리 판사 재판장님 같은 경우에는 딱 원칙에 맞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원칙에 맞게 안 되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라는 걸 뒤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아까 얘기한 나와 정리가 같은 거 뒤에서. 이제 뭐 이거는 대충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또 다시 얘기해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그 법정에서 탁탁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원칙적인 게 이제는 빨갱이처럼 보이는 거죠. 이건 원칙적인 행동이세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떤 그 판례나 사례를 계속 이제 그 뭐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해석될 수 있으니까는 이 판사님 입장에서는 정말 이 법리적인 나중에 문제에 꼬투리 안 삼으려 딱 FM대로만 딱딱딱딱 할 수 있을 수 있겠네요. 왜냐면 절차 과정이 모든 게 속기가 돼서 남지는 않습니다. 증인 신문을 하면 속기가 돼서 남는데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건 간략하게 뭐 이렇게 진술함 이런 식으로 조서가 남아요. 남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 유도리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런 말들이 오갑니다. 아니 뭐 피고인 대리인 뭐 변호인 뭐 이거 맞나요라서 수정할 기회도 주고 막 그래요. 왜냐면 변호사도 말 실수할 수 있고 검사도 말 실수하니까 다시 물어보고 좋게 그 맞아요 아니죠 이렇게 뭐 정리하고 이렇게 하면 조서에는 그러니까 기록에는 이렇게 진술함 요거만 딱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재판 진행 방식인데 원칙대로 하시는 거죠. 아닙니다. 자 빨간색 두 번째 아니에요.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뭐 검사 편을 들었다, 변호사 편을 들었다라는 말이 나올까봐 지금 판사님도 굉장히 이제 FM도 딱딱딱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리가 벌써 30분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검찰의 공장 변경을 재판부가 불허했다는 것 자체가 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이 부분인데 향후 재판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정경심이라는 사람이 기소가 됐어. 검찰이 얘를 지금 구속됐어. 그러면 이게 모든 죄가 다 하나인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죄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요 죄에 지금 검찰이 무리한 기소가 됐어. 그럼 다른 재판에 영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그러면 그래서 증인을 불렀을 때도 이 증인의 말을 믿을 건지 안 믿을 건지는 이제 판사님이 판단하시게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사람이 뭐 AI가 아닌 이상에는 그런 이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 같아. 증인이 하나를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판사님이 그 증인이 하는 거짓말을 한 번 딱 들으면 이 사람이 거짓말하면 그 다음 말을 또 의심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잖아요. 이상한데 맞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아까 물어보신 거는 검찰이 그렇게 된 거예요. 판사님이 예단이라기보다는 왜 검사가 이렇게 하지? 원칙대로 안 하지? 제대로 안 하지라고 생각을 하면 나머지에 대해서 안 믿는다기보다는 엄청 꼼꼼하게 보시겠죠. 나머지 뭐 검찰이 제출한 자료라든지 뭐 증인이라든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제 보실 수밖에 없죠. 웬만하면 사실 이제 검찰이 수사한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부인하거나 할 때 증인들로 나와서 할 때는 그런 말 안 믿거든요. 검찰에서 이 말 해놓고 왜 여기 와서 이런 말을 해? 라고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검찰이 낸 모든 증거에 대해서도 뭐 이제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다투겠지만 그 다툴 때도 더 진중하게 보시겠죠. 이게 맞나 아닌가. 그럼 한 번 더 보는 기회는 되겠죠. 법원에서 판단을 할 때. 검찰 말을 실는데 그러니까
한다라기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아까 저 이제 지금 나온 내용이 뭐냐면은 내년 정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 변경 신청 뭐 그런 건데 내년 정기 2월 인사 때 재판부가 바뀔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검찰은 뭐냐면 재판부가 바뀌면은 이 재판 결과가 좀 달라질 거다. 뭐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 갈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판사가 달라졌다고 지금 어떤 이 기소장이 이 엄태를 기소장이 맞네 하면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판단이. 그렇지. 판사들 개개인 성향이 좀 차이 있긴 하지만은 그런 차이를 뛰어넘을 수 있는 건지. 이게 이제 또 자꾸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앞서 있었던 판사님의 내린 어떤 결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잘 안 바꿔요. 그게 1심, 2심에 갔을 때 제일 많이 이제 좌우하는 건데 1심 판사님의 판결을 그래서 2심 가서 뒤집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판사님이 정말 그 앞에 있는 판사를 뭐 정말 대단한 증거가 나왔다. 다른 살인범이 나왔으면 당연히 유죄인 걸 무죄로 바꿔줄 수 있지만 뭐 이렇게 봐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를 1심 판사님이 한 거를 바꿔주진 않아요. 법리에 거의 틀림이 없다고 할 때는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 공소장 변경 자체도 이런 내용들이 1년의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런 거 있겠죠. 이렇게 새로 오신 판사님이 이제 검찰에 대해서 지금처럼 약간 미심쩍어 하는 좀 하지 않고 그냥 다시 열린 대로 그냥 봐주겠다라는 수준이지 그거를 재판의 방향을 완전히 뒤집을 만큼 되지는 않죠. 그럼 결국은 판사를 믿어야 된다. 응? 판사를 믿을 수 있다, 그죠? 네. 재판은 검찰도 원래는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원래 검찰을 믿지 못하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재판을 받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좀 억울하게 간첩으로 이제 조작된 사람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근데 그게 검찰, 경찰 이 단계에서부터 뭐 재판부까지 다 한통속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이런 게 많이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소수 몇 명. 근데 이 소수가 권력을 잡고 계속 이런 짓을 하니까는. 자, 만약에 이제 거의 이제 좀 마무리를. 자, 윤석열 검찰총장 있잖아요. 엉망으로 지금 검사가 이게 행했으면은 윤석열 너 똑바로 해라. 이건 검찰총장이 얘기를 해서 속되면 검찰 가오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검사들이 볼 때 검찰 내부에서 뭐를 말 안 나오나요? 이런 경우? 제가 알기로는 우선 수면에 그런 부분들은 가라앉아 있고요. 뭐라고 하지? 표면상으로 반발하는 사람들은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이것도 그런데 검찰 디스하는 걸 수도 있는데 검찰은 공무원들이잖아요. 돌출 행동을 잘 안 해요. 좋든 나쁘든. 그러니까 복지부동. 가만히 앉아서. 그 흐름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한다면 이문정 검사님처럼 뭔가 폭로하고 이거는 검찰의 무리한 수사라고 하는 그런 게 조금 검찰에서는 공무원 사회에서도 보기 힘들고 검찰에서는 더 보기 힘든 형태니까 속으로 또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있는 분들도 표현 안 하죠. 아까 전에 그 얘기했던 판사가 이충상 경북대 교수님이세요? 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교수님이랑 나랑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요. 사법연수원 14기래. 네, 그래서 공판 불허가 불법. 14기면 그때는 그랬죠. 그때는 검사님이 하고 싶은 건 다 했죠. 14기면은 도대체 언제 62살이면 검사님 하시고 싶은 거 다들 시절을 보내셨죠. 우리. 연선 14기면 지금 연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검사님이 하던 거 다 허락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뭐 검사님이 뭐 무리하다 안 하느라 검사님이 기소를 하면 다 대부분 범죄가 있는 거네 라고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 이외에는 그게 좀 뭐 불법이 아니면 뭐 좀 판단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옛날에는 죄를 지으면 무조건 구속수사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구속수사하면 이 궁지에 몰린 이제 이 피의자 피고인이 이렇게 막 자백도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느 순간에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90년대 지나면서 90년대 중후반 지나면서 구속수사가 한
50%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불구속 이제는 불구속 수사 네. 안 잡혀가서 그냥 편하게 조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속 수사를 하면 다 자백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판사님이 뭘 할 필요가 별로 없어요. 당신 뭐 이렇게 막 신문학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전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겠습니다. 그 지수성에 다 이제 검찰이 딱 만들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걸 왜냐하면 또 잡혀 있는 사람이 거짓말 또 잘 안 하잖아요. 또 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 판사님을 비방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시절에 저희 이제 있었죠. 근데 지금은 불구속 수사하니까 모든 것들을 막 우리 변호인을 써가지고 다 들춰내고 막 증인 막 수십 명 부르겠다고 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검찰과 우리 피고인이 비슷한 위치에서 다투는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리고 우리 판사님이 계실 때는 이런 기소도 없었어요. 이런 기소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을 당연히 해주는 사건들이죠 다. 검사님들이 뭐 2012년에 어떤 식으로 살인을 했어요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처럼 아까 다시 모두에 가지만 2012년에 뭐 이렇게 칼로 죽였어요. 2013년에 초고로 죽였어요라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런 기소는 아예 허구로 만들어내는 뭐 시국사범들, 공안사범들의 범죄가 아닌 한은 검찰이 딱 조사해온 거 보면 진짜 짜고 치는 거 아니면 범죄자 맞네. 그리고 범죄 사실도 그거 비슷한데? 그 이분은 그러니까 자기 때는 웬만하면 다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면 허락해줬다 그런 의미의 말일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약간 그때 읽을 때 아니 다 다르실 수 있잖아요. 이 판사님이 그 경험하신 또 언제 자기 생각이니까 언제 퇴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62살이라고 하니까. 2004년에 이제 그린파크님이 계신 게 2004년에 중앙지법 판사였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15년 전이지 않습니까? 이때면은 참여정부 시절이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구속수사에서 불구속수사 다 바뀌던데요. 그 시절 90년대만 우리 참여정부 지나오면서 김대중 대통령님 그다음 참여정부 지나오면서 구속수사에서 다 불구속수사로 바뀌듯이. 그러니까 사실 이 검찰 개혁을 검사들이 싫어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는 이미 검사들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이제 활용을 하고 무조건 잡아다가 진술서 받고 그러면 다 재판에 다 승소를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데 벌써 이제 불구속 되면은 변호사 불러갖고 막 자기랑 대항하는 거잖아요. 이제 역시. 판사님 제가 개인적으로 아무 사적인 감정은 없고요. 아이 뭐야 이건 뭐 이제 판사도 아닌데 뭐. 판사보다 틀릴 수 있다니까요. 너무나 검사도 틀릴 수 있고. 저희 업계에서는 이런 거 잘해야 돼요. 나 이렇게 이거 쓰고 할까 이렇게? 아니야. 이제 어차피 어차피 얼굴이 날 쓰고 판사님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아니 근데 그때 판사분이 그랬잖아요. 뭐 검사도 틀 수 있고 뭐 재판도 틀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되게 쿨하다는 얘기도 또 나왔어요. 그렇게 인정하는 판사는 별로 없잖아요. 왜 없으시죠? 근데 오죽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죽하면. 오죽하면. 여기서 이 강 변호사님이 이제 오죽하면. 10년차 변호사가 듣도 이제 뭐 일단 저희가 그 검찰국장을 변경을 불허하는 이유가 오죽하면 오늘의 결론은 오죽하면이에요. 오죽하면. 이분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얘기했는데. 네. 자, 그럼 앞으로 이제 뭐 그러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 걸린 그 검찰 기소한 게 7가지인가? 14가지. 많이 기소했어. 그게 이제 좀 묶음으로 하면은 크게 몇 개, 한 3개인가 4개인가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했는데. 우리 1차 사문서 위조 동행사 묶음 하나.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 거예요. 사모펀드. 그럼 거기서 뭐 자본시장법 나오고 하는 것들이고. 그게 한 8개 나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입식 1일에 해서 동행사로 뭐 업무 방해하고 입식 1일이고 세뭉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뭐냐면은 표창장 위조가 무혐의로 나오면은 21일이 무혐의 나오는 거 아니야? 응? 아니 내가 표창장을 위조해서 뭐 부정 입학을 했다고 근데 표창장을 위조한 게 무효면은 그 다음 것도 무죄가 돼갖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번 사건이 굉장히 그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나라를 아주 떠들썩하게 만든 사건인데 이걸 계기로 우리가 모두 각성해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느끼게 했으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이 결과가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한 획을 긋지 않을까. 검찰개혁이나 사회가 한 단계 발전하는데 한 획을 그을 것 같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뭐 한 45분인데 이그 SU님이 수은인가 이번에 개혁법안에서 1차 수사 종결권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거 굉장히 이분 되게 거의 전문가 부서인데 1차 수사 종결권 이걸 통해서 이제 검찰 경찰 누가 가져가서 이제 돈을 벌게 될지 이게 어떻게 전망하는지 문의드리는 건데 지금 돈을 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밥그릇 싸움이다라고 이제 또 보이고 뭐 공수처가 옥상 오인 이런 막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다른 문제로 번질 수 있는데 자 일단 권력은 나누어 분산돼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우리 검찰 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종결권을 줘서 뭐 경찰에게 주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검찰의 권한이 너무 과도하게 집중돼 있다는 거죠. 그냥 행정부의 일개 관청에 불과한데 그 권력이 너무 집중돼 있어서 그걸 분산하자는 거지. 그걸 이제 뭐 경찰이 갖고 가면 경찰에서 지금 전관 비리가 일어난 듯이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추측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개혁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일단은 이거는 나누는 거다. 네, 일단은 검찰의 권력을 뺏어와서 같이 이제 권력 분산을 해갖고 이제 가다가 경찰도 또 비리가 생기면은 그때 또 다른 조정을 하는 게 가야지. 지금 벌써부터 그냥 이거는 물론 경찰을 100% 신뢰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같이 이렇게. 제가 또 질문이 있는데 지금 증거가 뭐 몇 건이라더라 50건, 60건입니다. 복사해 주는 것만 해도 시간이 엄청나게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 증거 변호사로서 검찰 측에 증거를 받았을 때 보통 어느 정도 분량입니까? 변호사님 많은 것은 많아요. 많아요? 이런 문제에서 많지는 않죠. 네. 다단계 피해자가 수백 명, 수천 명의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런 밀팔 뭐 사건 네, 그런 경우에는 진짜 이만큼 쌓아오고 있어요. 한 사람일 때는 이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죠. 그게 다른 거죠. 많은 증거 자료는 뭐 많이 보는데 증거 기록들을 많이 보는데 이런 범죄를 이렇게 많아요? 참. 표창장 이것도 한 사람인데 뭐 수십 건이 지금 쌓여있어가지고 복사하는 건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례적이면. 그렇죠. 검찰이 일부러 뭐 복사를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다는 얘기도 있고 하여튼 자 그린박님이 이제 질문을 댓글로 남겨주셨는데 사법부를 신뢰할 수 있을지도 솔직히 걱정입니다.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세 분까지 필요 있으니까 뭐 변호사님이 제일 잘 아니까. 아니야. 현직 변호사는 이걸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면 법정에 가서 왜 판사님 강 변호사 사법부를 신뢰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게 사법부가 검찰이랑 조직 문화가 많이 달라요. 검찰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를 하시는데 이제 검찰은 행정 속된 말로 공무원이에요. 정부 조직이에요. 검찰은. 그잖아요. 이제 경찰, 검찰처럼 그냥 그 정부 조직이고 실제 순수하게 법을 판단하는 거는 그렇죠. 법원. 그래서 분리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판단을 하는 사람은 이제 법원이고 그리고 이제 법원의 특징이 이렇게 재판부별로 이렇게 쪼개져 있어요. 조직이라는 게 없이 그냥 검찰도 그래서 아까 기대를 하는 거겠죠. 재판부가 바뀌면 또 다른 성향의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기대를 하는 게 일말의 여지가 있는 게 뭐냐면 완전 쪼개져 있거든요. 법원에 있는 재판부는. 그냥 형사 일부 뭐 이거 뭐 네, 소년부 이게 다 다른 거예요. 네, 자기들 그 재판부 이렇게 합의부들끼리만 다니세요. 네, 이렇게 같이 막 이렇게 이런 게 없어요. 법률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재판부는 전 아까 말했듯이 검찰과 경찰이 쪼개져야 되듯이 그렇게 나뉘어져 있으니까 의외로 더 믿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이렇게 막 모여가지고 집단 지성도 아니고 하나 이렇게 아니라. 그러니까 검찰은 하나의 집단을 모일 수가 있으니까 적립전 하듯이 확 들이밀고 빼고 하면서 그 공격을 하고. 되돌이킬 수가 없어요.
한번 달리면. 대부대가. 응.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뭐 일단 조직에 충성 하는 이런 말들의 발언을 들어가 보면은 결국은 검찰은 하나의 집단이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이 사법부는 그러니까 그 대법원 뭐 중앙지법 뭐 그다음에 형사부, 소년부 다 다르게 자기들이 알아서 재판에 이제 뭐 부장판사는 뭐 밑으로는 뭐 저거 하겠지만은 다 각자.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지난번 이제 무슨 우리 과거에 이제 사법농단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긴 있었죠. 그건 정말 핵심부의 몇 명만 양승태 그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그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냥 개별적인 다들 그러니까 맞아요. 정확한 판단. 검찰보다는 그런 면에서는 저는 신뢰가 법원은 나눠져 있으니까 더 신뢰할 만하고 네. 검찰은 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신뢰하기 어렵다.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예를 들어 1심 판사와 2심 판사, 그러니까 뭐 1심 판사는 대충 뭐 재판했을 수도 있지만 2심 판사는 확실하게 이 원칙에 따라서 재판할 수 있는 판사일 수 있지만은 검찰은 사실 그 특수부나 형사 1부나 다 그나물의 그밥. 그리고 검찰총장까지 이 라인이 하나가 쫙 껴갖고 이렇게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저도 따라온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런데 법원은 아닌다는 것을 그 어느 조직도 100%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법농단이 있고 검찰도 뭐 농단이 있겠지만은 사법농단은 그래도 지금 그 옛날에 사법부 수장이 누굽니까? 그분이 재판을 받고 구속을 당했잖아요, 그죠? 근데 검찰은 그런 경우가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는 움직이더라도 나뉘어 있으니까 그 사법부 수장을 지키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가 없고 검찰은 윤석열 중심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검찰 수장을 똘똘 뭉쳐가지고 handl하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어찌 보면 조직의 힘은 검찰이 더 셀 수밖에 없고 근데 법리적으로 법적으로 본다면 판사가 더 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검찰이 더 세다. 검찰이 움직임이 그러니까 검사가 판사를 기소해서 기소할 수 있지만은 검사가 같은 검사 출신을 제대로 기소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 기술도 낮고 그러니까 그 전에 뭐 사퇴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었고 자 이제 시간이 이제 52분이라서 저희가 그냥 뭐 별로 얘기 안 했어 얘기 안 했는데 거의 이제 52분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마무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라이브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그 강변호사님한테 맨날 그것만 물어봤어. 재판 어떻게 해? 막 이렇게 했는데 좀 앞으로의 근황 이런 거 이거 라이브 때 살짝 저요? 저는 제가 듣기로는 이번에 이제 내년 총선에 나올 준비 뭐 사법부 검찰이라고 해서 제가 지역위원장 수영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해요. 우리 수영구에 사랑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거를 좀 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내년 총선에 이제 당선이 되셔갖고 가면 상임위를 정리하시잖아요. 제가 법사위를 자주 가거든요. 법사위 꼭 좀 들어와 주세요. 그래서 자료 좀 주시고. 그러니까 끝발이 좋아야 되는데. 아니 뭐 초선이라도 막 치면 되지. 치고 나가면 되죠. 박정희 의원도 이제 최고위원인데. 그러니까 이런 것 같은 게 법을 잘 아는 변호사들, 현직에 있는 사람들 좀 많이 이제 참여를 해서 이 법사위에서 좀 힘을 길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그 하준이법, 민식이법, 뭐 이런 행위법 같은 경우도 항상 걸리는 게 법사위에서 맨날 그러니까 상임위에서 논의도 안 되지만은 법사위에서도 맨날 이렇게 태클 거는 법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걸 제가 이제 옆에서 지켜보니까는 답답한 게 좀 많이 있어갖고요. 혹시 나이는 어떻게 되십니까? 74년생. 74년생. 나이를 좀 무세요. 아니 정치하시는 분이니까 74년생. 그런 가늠도 해보면서 이제 정치적인 미래라든가 뭐 이런 것도 한번 얘기를 못 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74년생이면 46. 오. 빨리 끝내라네. 막 날파리 돌아. 자, 오늘 이제 뭐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앞으로도 이제
이제 제가 왜 강림 변호사님 뭐 정치인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난 건 아니고 현직 변호사 중에서 저 같은 사람에게 풍부한 법적 지식을 자문해주고 이런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이제 그런 면을 놓고 보면 우리 강 변호사님이 사실 잘 나가는 변호사기 때문에 돈 안 되는 저 같은 사람 만나면 싫을 수도 있는데 항상 흔쾌히 응해주셔서 좋은 얘기, 법적 좋은 뭐 자문 많이 해주시는데 만약 제가 강 변호사님 그 법무법인 홍보하면 이것도 걸리나? 네. 혹시라도 부산 지역에서 좀 문제 서울에도 법인 있잖아요. 네. 서울도 크죠. 네. 서울이나 부산에서 혹시 이제 법적 문제가 계신 분이 있으면은 강 변호사님한테 이제 상담을 받으시고 주소랑 전화번호가 자막으로 나가야 되는데. 다음에 꼭 준비하겠습니다. 나가고 있는데 주소만 안 나가고 있어. 법무법인 정산 강민경 변호사 쭉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네. IMB터 TV 구독자라고는 상담 1회 상담 정도 무료. 무료. 약속. 무료 약속하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법적 그 조언이나 자문이 필요하신 분 있으면은 언제든지 법무법인 정산. 서울에도 있고 부산에도 있으니까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유 변호사님 막 이런 거 하시네. 저희는 그냥 딱 끝납니다. 오늘 재미없었어.